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오늘은 사마천 사기 세가 월왕 구천세가 뒤편에 실려있는 법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법녀는 월나라의 구천을 위해서 20년 넘게 함께했던 충신이었습니다. 옛날에 오나라와의 전쟁에서 회계산에서 함께 고생을 하고 결국 오나라를 멸망시키고 또 월나라가 중원까지 영향력을 보여줄 수 있도록 월나라를 크게 성장시킨 그러한 사람인 거죠. 자, 이와 같이 월나라와 오나라가 싸우고 나서 월나라는 다시 자기 지역을, 지금의 절강성, 강수성 쪽이죠. 그쪽으로 돌아와서 큰 명성을 얻은 것에 이 법녀는 상당한 부담을 느낍니다. 자기가 공을 세운 것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게 된 거죠. 그래서 법녀는 이 월나라에 오래 있어서는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. 그래서 법녀가 자기와 같은 신하 중에 한 사람이었던 문종에게 편지를 보냈던 내용, 지난번 월왕 구천세가에서 말씀드렸었죠. 그래서 월왕 구천 같은 사람은 어려울 때는 함께 할 수 있어도 좋을 때 같이 하기에는 어려운 사람에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스스로 떠나야 한다라는 얘기를 했었죠. 근데 이 법녀는 월왕 구천에게도 사직하는 그러한 편지를 보냅니다. 이렇게 보냅니다. 회계산에서 왕께서 고생하시면서 치욕을 당했는데도 제가 죽지 않고 왕을 대신해서 복수를 할 생각에 살아남은 죄, 이제 죄를 받고자 합니다. 이렇게 말을 트기 시작합니다. 그러더니 이제 그 죄를 이유로 해서 떠나겠습니다. 라는 편지를 구천에게 보내게 된 거죠. 그때 구천은 그 편지를 받아들고 법녀에게 내가 당신에게 월나라를 좀 떼서라도 주려고 했는데 왜 이렇게 떠나려고 하느냐 이렇게 말리는 거죠. 그런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이 법녀는 배를 타고 월나라를 떠나갑니다. 법녀는 배 타고 떠나서 어디로 갔느냐, 북쪽으로 조금 더 올라가서 지금의 산동 지역이죠. 제나라에 당도를 합니다. 그리고 거기서 이제 법녀라는 이름을 이제 부르지 않고 자기 이름을 치이자피 라고 이렇게 바꾸고 살아갑니다. 치이자피. 자, 이 뜻은 무슨 뜻이냐면 가죽 푸대에 담겨져서 버려진 오자서의 시신을 비유하는 그러한 뜻입니다. 그러니까 법녀는 오자서의 죽음을 보면서 이 충신이 결국은 아둔한 저런 왕에 의해서 어떻게 죽게 되는지에 대해서 처절하게 목격을 했었던 거죠. 그래서 그에 대한 반면 교사로서 이름을 치이자피라고 지었던 것 같습니다. 자, 법녀는 제나라에서도 농사 짓고 또 산업도 일으켜가지고 많은 부를 축적하게 됩니다. 그리고 또 이 제나라에서 법녀가 얼마나 오질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오짐에 이렇게 이제 그 평가를 받아가지고 제나라에서 재상으로 삼습니다. 자, 법녀는 제나라에서도 이름을 널리 알게 된 거죠. 그렇게 되니까 법녀는 자기 인생을 살면서 내가 이제까지 높은 관직도 해봤고 재산도 이 정도 모았으면 충분히 모았다. 그래가지고 모든 거 최선으로 다 해봤으니 이제 여기서 오랫동안 머무는 것은 나에게 아주 상사롭지 못한 일이다 라고 판단을 해서 자기가 인수받았던 제나라의 재상직도 다음 세대에 물려주고 또 자기가 모아놨던 재산의 일부를 또 쪼개서 어려운 서민들이나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자기는 다시 이번에는 도라는 땅으로 옮겨를 가게 됩니다. 이 도라는 땅이 아마 제나라 근처 어디 있었던 모양입니다. 자, 그리고 이 법녀는 그 도 땅으로 가서는 자기의 그 아들들 삼형제가 있었는 모양인데 이 아들들과 함께 또 한 번의 어떤 교역업, 그러니까 대부업 뭐 이런 것들을 해서 또 다시 큰 재력가가 됩니다. 자, 이때부터 법녀는 이번에는 이름을 도 땅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인지 몰라도 도주공이다 라고 불려지게 됩니다. 그러니까 법녀를 지칭하는 이름이 총 3개였던 거죠. 월나라에 있을 때는 법녀라고 불려졌고 제나라에 가서는 치이자피 이렇게 불려졌고 도 땅에 와서는 도주공 이렇게 불려진 거죠. 그러면 법녀에 대해서 그 아들들과 관련된 이야기 중에 돈의 가치와 돈에 대한 올바른 쓰임에 대한 이야기가 이 사마천 사기 세가 편에 실려 있습니다. 그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법녀가 도 땅에 살고 있을 때입니다.
아들이 셋이 있었습니다. 그 중에 막내는 이 도나라의 땅에서 살고 있을 때 태어났고 그 시점에 성인이 되어 있었습니다. 근데 반면에 둘째 아들은 초나라에 갔다가 초나라에서 사람을 죽인 죄를 지어가지고 초나라에 갇히게 됩니다. 자, 아버지였던 이 법녀 도주공은 둘째 아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. 사람을 죽였으면 마땅히 죽음을 당해야 한다. 맞는 얘기죠. 하지만 뒷말이 또 우리가 지금 받아들이기 좀 어려운 말입니다. 뒷말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. 내가 재력가인데 재력가 자식이 저작거리에서 죽는 법은 없다. 그러니 내가 막내 아들에게 황금을 좀 지참시켜가지고 초나라로 보내서 돈을 들여서라도 둘째를 구해보려고 한다라는 말을 합니다. 자, 지금도 그런 것 같습니다만 유전무죄, 무전유죄라는 말이 있죠. 이때는 아마 더 심했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. 돈이 있으면 죄도 면제받는다는 이런 더러운 세상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뭐 이 내용을 끝까지 들어보시면 그 반대 상황이 벌어지니까 뭐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. 법녀, 도주공도 자기의 자식을 돈을, 황금을 이용해서 구명해 보려고 했던 것입니다. 자, 황금을 챙겨서 막내를 초나라에 보내려고 했는데 갑자기 큰아들이 나타나서는 내가 마친데 그런 중차대한 집안일은 이 장남이 나서야 되는 거 아닙니까? 라고 하면서 굳고 장남이 자기가 가겠다는 겁니다. 만약에 내가 초나라에 동생 구하러 못 갈 바에야 나 차라리 이 자리에서 목숨을 끊겠다라고 하면서 엄보까지 납니다. 그러니까 그의 어머니가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러다가 자기 장남마저 이렇게 될까 싶어가지고 장남이 단단히 장남을 그냥 보냅시다 라고 이렇게 애걸복걸 합니다. 결국 도주공 법녀는 어쩔 수 없이 장남을 보내기로 결정을 합니다. 그래서 자기가 잘 알고 있는 초나라의 장생이라는 지인에게 전달할 편지하고 또 그에게 건네줄 황금을 이렇게 가득 챙겨갖고 큰아들을 통해서 초나라로 가게 합니다. 그러면서 또 이 큰아들에게는 이렇게 이릅니다. 네가 초나라에 도착하거들랑 장생이라는 집에 가서 일단 황금을 모두 그분에게 전달해 드려라. 그리고 그 장생이란 분이 하자는 대로 따라하고 절대 그 사람하고 다른 논쟁될 만한 일은 절대 없도록 해라. 이렇게 말을 하고 초나라를 보냅니다. 자, 이 말, 아버지의 말을 잘 알아들은 큰아들이 아버지가 전해준 황금 외에도 혹시라도 자기가 또 뭐 황금이 또 필요할지 모르겠다 싶어서 자기가 갖고 있는 황금도 별도로 이제 한 황금 챙겨가지고 출발을 합니다. 자, 그래서 초나라에 도착해서 장생이라는 사람의 그 집에 도착을 딱 해보니 그 집도 초나라에서 아주 변두리 지역에 있고 초라하고 또 사는 것도 딱 보니까 엄청 가난해 보이는 겁니다. 자, 그래도 일단 이 큰아들은 아버지의 말씀에 따라서 아버지가 전달해준 편지와 그리고 아버지가 준 황금을 장생이라는 사람에게 모두 전달을 합니다. 장생은 도주공의 큰아들에게 황금을 딱 받은 다음에 지금 바로 다시 고향으로 집으로 떠나라. 그리고 혹시라도 당신의 동생이 풀려나거든 왜 풀려났는지 그 까닭도 묻지 말라 라고 이렇게 일러듭니다. 자, 이 이야기들을 전해들은 큰아들은 그 뒤로 장생을 두 번 다시 찾아가지 않았습니다. 그렇지만 시간을 좀 두고 기다려봐도 뭔가 좀 불안했는지 이 법녀의 큰아들은 자기가 별도로 챙겨갔던 황금 있죠? 그거를 들고서 초나라의 왕가의 그 친인척 중에 한 사람을 찾아갑니다. 그래서 그 사람에게 자기가 가져갔던 황금을 뇌물로 주면서 자기 동생을 좀 어떻게 좀 구명 좀 해달라고 이렇게 청탁을 하게 됩니다. 한편 이 법녀의 황금과 편지를 받아든 장생은 당시에 초나라에서 아주 청렴 강직하기로 유명한 사람이어가지고 초나라의 왕마저도 이 장생을 공경했었다라는 그런 인물이었다고 합니다. 그리고 이 장생은
도주공 법내가 보내온 그 황금도 그대로 갖고 있으면서 이 일이 일단 다 끝나면 내가 다시 이거를 법내에게 돌려보낼 거니까 자기 부인에게 당신 부인도 이 황금을 절대 욕심을 내지 말라라고 이렇게 경고를 해 두었던 것이죠. 자, 그렇지만 이 도주공의 이 큰아들, 법내의 큰아들은 장생의 그 속을 모르고 장생에게 황금을 전달은 했는데 이 전달 효과가 없다고 판단해서 자기 힘으로 자기 나름대로 대책을 세워가지고 실행을 했었던 겁니다. 자, 장생이 적당한 시점을 봐서 궁궐에 들어가서 초나라 왕을 만나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. 하늘의 별자리가 움직임이 좀 좋지 않은 것 같은데 초나라에 뭔가 해가 될 일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니까 장생을 신임하고 이렇게 공경했던 초나라 왕이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? 라고 이제 역으로 묻습니다. 그러니까 장생은 그러면 왕께서 덕행을 꼭 하셔야 합니다 라고 일러댑니다. 자, 그 말은 현재 살인죄로 구속 중에 있는 도주공 법내의 둘째 아들을 석방해라 뭐 이런 의중의 뜻을 비췄던 거죠. 자, 초나라의 왕이 그 뜻을 알아듣고 석방을 예전에 하기 전에 항상 했던 의식 중에 하나가 새 창고를 봉쇄하라는 명령을 내렸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창고를 봉쇄를 해라 이런 명령을 내면 왕께서 뭔가 이번에 뭐 사면 조치를 하겠구나 뭐 이런 그 간접 정보였다고 볼 수 있는 거죠. 자, 이 초왕의 창고를 봉쇄한다라는 이러한 명령이 내려지자 이 명령을 듣게 된 뇌물을 받았던 초나라 왕가의 친인척 중에 한 사람이 그 일을 잽싸게 뇌물을 받았으니 자기가 정보는 제공해 줘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? 그래서 도주공 큰아들한테 달려가 가지고 얼른 알려줍니다. 자, 뭐 조만간 사면 조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이런 얘기를 했겠죠. 자, 이 소식을 들은 법내의 큰아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아버지 법내의 부탁으로 황금을 장생에게 전달을 해줬는데 그거는 아무런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황금이 너무나 아까운 생각이 든 겁니다. 그래서 다시 장생을 찾아가서 문안 인사를 합니다. 오지 말라고 했고 당장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했는데 이제 초나라에 머물고 있다가 그 시점에 이제 장생을 다시 금이 아까운 생각이 들어서 장생한테 다시 찾아갔던 거죠. 자, 이때 이 큰 장남을 본 장생이 깜짝 놀라면서 아니 당신 아직도 초나라에 머물고 있었냐 이렇게 묻습니다. 그러니까 이 법내의 큰아들이 처음에 동생 구하려고 제가 여기 찾아뵈었는데 동생을 조만간 풀려날 거라는 그러한 소문을 듣고 그래서 이제 인사나 드리고 돌아가려고요 라고 이렇게 말은 그렇게 합니다. 근데 이때 장생은 이 도주공의 큰아들이 자기한테 갖다 준 황금을 되찾고 싶은 마음에서 자기한테 찾아온 것이구나 라고 눈치를 챘는지 가져왔던 그 황금, 보관하고 있었던 황금을 그대로 꺼내 가지고 다시 가져가라고 전달을 합니다. 자, 그래서 이 큰아들은 다시 황금을 챙겨서 돌아오면서 기뻐가지고 어찌할 줄 몰라 합니다. 왜냐? 자기가 별도로 가져간 뇌물을 써서 동생도 이제 구하게 된 것 같고 아버지가 쓰라고 했던 황금도 뭐 쓰지 않고 다시 그대로 되찾아왔다라고 이제 생각을 한 거죠. 그런데 이 장생이 가만히 이 법내의 큰아들이 가고 난 다음에 생각하니까 화가 나는 겁니다. 이 뭐냐면 남이 보면 이 장생이라는 사람이 도주공의 장남한테 매수돼 가지고 황금을 받고 그걸 혼자 이렇게 끌어안고 날치기 했다 그러고 해야 되나? 뭐 그런 식이 된 거죠. 그런 인식이 되겠구나. 남 보면 그렇게 얘기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조금 자기 나름대로 치욕스러운 마음을 느끼게 됩니다. 그러니까 그 길로 벌떡 일어나가지고 초나라 왕을 다시 찾아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. 얼마 전에 제가 왕께서 덕을 베풀어서 도주공의 둘째 아들을 석방하시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지금 저 궁 밖에서 오히려 도주공의 큰아들이 폐하의 그 임금님의 그 친척에게 뇌물을 주고 풀려나게 했다라는 그런 소문이 돌고 있으니 초나라의 백성은 죄인 삼면 결정이
이 임금님의 덕정이 아니라 저 도주궁의 큰아들 때문이라고 알고 있습니다. 라는 이런 말을 해버리는 거예요. 자, 이 말을 들은 초나라 왕은 화가 나죠. 자기가 생각해서 사면조치 내렸는데 백성들은 엉두당당하게 뇌물 먹고 사면조치 내려준 것처럼 이렇게 매도당한 것 같잖아요. 그래서 이 왕은 화가 나서 그 즉시 도주궁에, 그러니까 범례의 둘째 아들만 사형에 딱 처하고 나머지 다른 죄인들 싹 사면해줘 버립니다. 그래서 결국 다른 죄인들은 모두 사면받고 도주궁의 둘째 아들만 처형당한 꼴이 돼버린 거죠. 자, 이 소식을 듣게 된 큰아들은 결국 자기 동생의 시신을 인수해서 아버지 범례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었던 거죠. 자, 집에 큰아들이 자기 동생의 시신을 딱 데리고 도착을 하니까 당시의 막내 동생 그리고 도주궁의 부인, 그러니까 어머니죠. 이 사람들 모두 슬피 우는데, 아들을 잃은 마음에 슬피 우는데 유독 이 아버지였던 범녀 도주궁만은 크게 웃으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. 내가 진작에 큰아들이 저 둘째 동생을 죽게 할 줄 내가 알았다. 제가 동생이 미워서가 아니라 돈을 아까워해서 그럴 줄 알았다.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. 그러고 나서 이제 또 이런 말도 합니다. 저 큰아들은 어려서 월나라에서 아마 태어나는 모양입니다. 어려서 고생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돈 쓰는 데 있어서만큼 좀 더 신중하고 그런 애인데, 이 막내는 여기 그 부유하게 자란 뒤에 도 땅에 와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항상 부유하게 자라고 씀씀이가 뭐 이제 아낌없이 이렇게 인색하지 않은 그런 애이기 때문에 내가 사실 막내를 둘째 구하는데 보내려고 했는데 굳이 저 큰아들이 지가 간다고 그래서 내가 보냈더니 저 큰아들은 돈에 애착이 많아서 결국 자기 동생을 죽게 만들었으니 이제 와서 슬퍼하면 뭐 하겠느냐 라고 하면서 껄껄껄 했다고 합니다. 자,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겁니다. 뭐냐면 돈은 금전, 뭐 황금이라고 여기서 이제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뭐 재력이나 돈이죠. 이 돈은 아끼고 절약하고 모으는데 그 가치가 있고 미덕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. 오히려 돈은 잘 활용하고 잘 쓰여지는데 그런 데 있어서 미덕이 있다라는 것을 깨우쳐주는 그러한 대목인 거죠. 자, 이와 같이 법륜은 세 번, 그러니까 월나라, 제나라, 도땅 여기로 옮겨가면서 가는 곳곳마다 이 자기의 이름을 높이 떨치었고 또 마지막에는 도주공이라 불려졌다라고 사마천은 마지막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. 법녀 이야기는 사실상 사기, 월왕 구천세가 뿐만 아니라 나중에 열전, 그러니까 화식열전에서도 또 등장을 하게 됩니다. 화식열전에서는 지금으로 말하자면 성공한 경제인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. 자, 그것은 그때 화식열전을 할 때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고요. 사마천은 이 마지막에 법녀에 대해서 이렇게 평을 합니다. 법녀는 스스로 드러나지 않으려고 해도 드러나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물이었다라고 극찬을 하고 마무리를 짓습니다. 자, 여기까지가 사마천 사기 월왕세가 9천편에 실려있는 법녀에 대한 그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. 자, 다음 회 예고를 해드리겠습니다. 다음 회에는 사마천 사기 세가 중에서 제태공세가 제나라의 이 왕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 제태공세가에는 주나라 문왕과 무왕을 도와서 중국의 주나라의 창건 공신 큰 공적을 올린 강태공 여상과 춘추시대 때 제후국 중에서 첫 번째 패자에 오른 제나라의 환공, 또 그 신하였던 관중, 또 포수, 이런 이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. 자, 그러면 다음 편 제태공세가에서 또 뵙기로 하고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. 오른쪽에 제 사진 눌러주시면 구독 신청 되시겠고요. 제 왼쪽으로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리고자 하는 영상 올려놨습니다.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.